제목은 좀 약간 워딩은 조금 다른데 예술의 위상이 예술의 아주 포괄적인 예술의 위상이 정말 조변석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실감합니다. 그래서 예술에 대한 기대감, 그죠? 예술이 작동하는 방식, 그 다음에 예술의 사회적 역사적 효용성, 그리고 작가의식,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그 자산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까지 A부터 Z까지 예술은 적어도 20년 전의 예술이 아니고 한 반세기 정도를 잡으면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 그 예술 담론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예술을 할 때 스탠스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19세기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예술이 여전히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완전히 이제 일종의 해체의 쓰나미가 지나간 다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대충 예술에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에 가보면 처음에 절반은 그거 서로 맞추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서로 생각하고 서로 기대하고 서로 작동하기를 원하는 예술이 다 달라요. 불가피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어쨌든 그런 변화의 양상을 간략하게라도 한번 좀 환기하고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그 질문들을 좀 적실하게 던져보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쨌든 위대한 예술에서 깨어날 때라고 정했어요. 깨어나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통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깨어나면 계속 밤이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더라도 어쨌든 아침이 밝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잘 안 들리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정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진인데요. 간략하게 앞부분의 내용들이 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앞부분을 좀 빨리 읽어볼게요. 다소 극적이기는 하지만 위대한 예술의 미몽에 관한 논의를 여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적절한 예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14일에서 26일까지 서울대 미술관에서 100세계 봄 전시가 열렸어요. 전시는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작가들이 각자의 문화적 맥락에서 상이하게 이해되어 온 하얀색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교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흰색은 빛이나 생명을 의미해왔던 반면 한국에선 대체로 부재 또는 여백의 의미에 가깝다고 합니다. 참여한 이탈리아 작가 가운데 피파 바카라는 여성이 눈에 띕니다. 지금 이 사진에 등장한 여성인데요. 여성 작가입니다. 그녀는 동료인 실비아 모로가 찍은 사진 안에서 같이 이제 동료가 찍은 것이에요. 사진 안에서 흰색 드레스를 입고 고리치아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중입니다. 이 작품이 그 전시에 소개됐었습니다. 그녀는 동료인 실비아 모로가 찍은 피파 바카라는 원래 예명입니다. 원래 이름을 좀 길고요. 이 실비아 모로가 찍은 사진 안에서 흰색 드레스를 입은 채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아트 퍼포먼스는 두 이탈리아 여성 작가 실비아 모로와 그 피파 바카의 원명이죠. 파스칼리노 데 마리네오 피파 바카. 파스칼리노 데 마리네오라는 두 사람이 아트 퍼포먼스에 관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 있었고요. 그녀들이 손수 기획한 퍼포먼스의 의도는 인간의 선한 본성,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여전히 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에 나선 신부들이란 제목이 붙은 이 퍼포먼스는 두 사람이 흰색의 결혼 예식용 드레스를 입고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지중해 지역들을 여행하며 그 여정에 대한 기록들, 특히 그녀들의 믿음에 선의의 우정으로 답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경험담을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는 것이었습니다. 흰색 드레스는 지중해 문화가 공유하는 순결의 상징으로서 이 지역의 오래된 인종적, 종교적 갈등에 대한 치유를 의미했습니다. 히치하이킹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에 의하면 히치하이킹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쪽을 택하며 사람들은 작은 신처럼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보답을 한다는 이 지역의 오래된 속담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장치였어요. 두 여성은 자신들의 예술에 내재하는 순결과 신념에 의해 사람들의 감추어진 신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퍼포먼스는 고향인 밀라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스탄불을 경유하고 앙카라, 다마스쿠스, 베이루트, 암만을 거쳐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것이 경로였습니다. 퍼포먼스는 3월 초에 시작되었고 두 사람이 동행하는 마지막 행선지인 이스탄불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탄불에서 헤어져 각각 베이루트로 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이스탄불을 떠난 뒤 얼마 안 되어 피파바카는 납치되어 강간당한 뒤 목이 절려 살해되었습니다. 시체는 타브산리 근처의 덤불에 버려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소식을 전한 것은 3월 말이었는데 알몸 상태로 부패한 시신은 4월 중순께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이미 전과가 있는 현지인 남성 무라트 카나타스. 그녀에게서 빼앗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길가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피파바카를 태워주었다가 강간하고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여기서 여전히 논쟁 중인 하나의 사실이 실증됩니다. 여타의 사회적인 행위들과 구분되는 특권적인 것으로서의 예술, 위대한 인간의 숭고한 발현으로서의 그것, 낭만주의 이후 지속되고 확장되어 온 이 가설은 역사적 공간 안에서는 미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트 퍼포먼스는 만연한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특권적이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예술의 환상이 실제에 대한 감각을 우려스러울 정도로 무디게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여전히 제공하리라고 믿어지는 잠꼬대 같은 기대감이 아니라면 여자 혼자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 그것도 정치적 상황이 매우 불안한 외국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 훨씬 더 실제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인간에 대한 무모하고 유익하지도 않은 희망에 더해 예술이라는 관행화된 교화의 결과에 대해 재평가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예화를 전해들은 사람들의 하나 같은 반응은 대체로 도대체 제정신인가를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예외성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번뜩이는 예외성에 의해 오히려 예술에 대한 이 시대의 신화화된 그리고 불온하게 고착된 기만적인 기대를 폭로하는 미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술은 적어도 제도적으로 보호된 공간 안에서는 간헐적으로 이런 실험을 해왔고 자신에 대한 실패와 죽음과 장례식을 예견해왔습니다. 존재적 위험에 노출될 때 삶의 쓰나미가 몰아닥치는 상황에서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말이 이어가기 같은 식으로 그렇게 좀 배치를 좀 했어요. 잠시 전에 언급했던 어떤 예술, 현대미술의 상징적 장례식들 것들 중에 하나로서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요. 장 팅겔리의 오마주 투 뉴욕을 좀 선택했습니다. 1960년도 작품이었고요. 1960년 뉴욕 현대미술관의 앞마당에 설치되었던 뉴욕의 경의는 노브레알리스트 장 팅글리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뉴욕의 쓰레기 더미에서 수집한 오래된 피아노, 낡은 인쇄기, 자전거 바퀴, 자동차의 클렉슨, 선풍기 등을 모아 조립한 이 기계 구조물은 30분가량 굉음을 내며 기괴하게 움직이다가 또 불을 내뿜기도 하다가 결국 폭발해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팅겔리의 이 자기 파괴 미술 또는 자살 기계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현대미술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팅겔리의 뉴욕의 경위는 단지 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키네틱 아트의 형식적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미술의 새로운 성지로 등극한 뉴욕과 뉴욕 미술에 대한 복잡한 신경이 이 작품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순조롭게 네, 이 작품이죠. 예. 네, 모마의 앞마당에서 됐습니다. 예. 이 모마의 실제적인 주역인 록펠러에 관련된 사건이 이어집니다. 자, 팅겔리는 이 작품을 하면서 어떤 뉴욕을 상상했을까요? 특별히 팅겔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규명하지 않았기에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뉘앙스를 더하면서 팅겔리는 뉴욕에 대한 경이라는 제목을 붙였을 것입니다. 예, 어떤 뉴욕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뉴욕입니까? 예, 뉴욕은 자의식 과잉적인 도시입니다. 나약하고 수능적이며 고분고분한 개인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수능적이며 고분고분한 자의식 과잉적인 예술이 뉴욕의 시장, 더 나아가 미국에서 매우 유용하게 통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디 콜즈라는 영국의 갤러리스트가 한 얘기입니다. 사디 콜즈. 뉴욕에서는 사업이 되는 것은 모두 미덕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경제가 약동하는 공동체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폭넓게 펼쳐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정확하게 그 반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의식 과잉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특히 신뢰의 생산 같은 것들은 더더욱 그럴 수 없습니다. 뉴욕은 그런 것들의 시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입니다. 잠시 전에 언급했던 런던의 갤러리스트 사디 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뉴욕은 완전히 사업과 관련된 곳이며 모든 사람들은 더욱 자의식 과잉적인 것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디 콜스는 바로 이 점이 뉴욕 이전과 이후의 미술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독파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 얘기였고요. 예, 이 작품이죠. 잠시 전에 모마의 앞마당에서 자살기가 터진 뒤 한 4년 정도가 흘렀을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뉴욕이 자의식 과잉적인 미술의 시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자주 검열과 같은 폭력적인 수단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워홀은 1964년 뉴욕에서 열렸던 세계 박람회의 뉴욕 전시관 외벽에 자신의 실크 스크린 작업인 13명의 지명 수배자라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이미지를 걸었습니다.
전시관의 벽면에 좀 작품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밀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경찰의 지명 수배자 13명의 얼굴을 입구에 보이는 거대한 벽면에 사방 20피트 크기로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미지를 그 당시의 뉴욕 주지사가 매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당시 뉴욕 주지사의 철거 요청에 의해 이 록펠러 가문의 돈이 아니었다면 뭐가 과연 가능했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록펠러 당시 뉴욕 주지사의 철거 요청에 의해 즉각 검은천으로 덮여졌습니다. 이렇게 검은천으로 덮여졌죠. 13명의 주미영 수배자 이미지 대신에 뉴욕으로서는 이제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3인의 지명 수배자 이미지 대신에 모세스라는 사람의 웃는 얼굴을 실크 스크린하겠다라는 제안을 다시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워홀은 은색 페인트로 이미지 전체를 그냥 칠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 상황을 수습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 칠해버렸습니다. 이 모제스라는 사람 얘기가 이제 잠시 후에 나오는데요. 워홀이 이 13명의 그 지명 수배자 이 이미지를 붙이게 된 동기에 관한 것이죠. 워홀에게 그렇게 하도록 이유를 제공했던 사건이 세계 박람회가 준비되는 과정에 일어났습니다. 뉴욕시는 가장 보수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인물인 로버트 모세스를 통해 뉴욕 다운타운에 카페들을 급습했고 사용자들 전원을 연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도시의 동성애자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했고 그들의 아지트를 소탕하는 계획이 공공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워홀의 13인의 지명 수배자를 세계 박람회장의 벽에 걸었던 그러한 당시 상황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앤디 워홀의 그 13인의 지명 수배자가 바로 그런 불만의 표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표현이, 그것도 바로 그러한 소수자를 향한 폭력의 주체인 뉴욕시에 의해 즉각 제지되었을 때 워홀은 어떻게 해야 됐었겠습니까? 자신이 프린트한 범법자들을 말끔히 지원함으로써 사건을 특정한 논란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워홀은 일련의 자기 검열을 수행하라는 다분히 폭력적인 요구가 주어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바꾸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대단히 익숙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논란을 야기시킬 기미가 보이자 즉각적으로 시의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워홀은 문제가 생긴 걸 싫어했으니까요. 다분히 순응주의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64년 뉴욕 세계 박람회의 주제는 이해를 통한 평화였습니다. 워홀은 뉴욕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팅겔리가 4년 전에 그 모마의 앞마당에서 일종의 상징적인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아마 이런 일련의 상황들,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에 대한 어떤 예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검열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고 정교하게 진행됩니다. 매우 무지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지난 정부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립미술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 물론 이제 이 전시가 있었을 때 이 전시에 대한 글을 써서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좀 목이 타서요. 2015년 6월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피스 마이너스 원 무대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서소문 본관 이상층 전체를 쓰는 큰 규모의 전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시의 주인공은 아이돌 스타 지드래곤이었습니다. 전시의 주체는 물론 서류상에는 시립미술관과 YG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했던 것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류를 대표하는 아이돌 스타 지드래곤과 예술가들의 협업을 중개함으로써 서울시립미술관은 포스트 뮤지엄에 의심스러운 담론을 구현하는 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장섰습니다. 와, 이쯤에서 박수 한번 보내고, 여기서 미술 포스트 뮤지엄의 미션은 문화산업의 전진기지와 오버랩됩니다. 전시는 온통 마케팅 담론에서 차용된 어휘와 개념들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현대미술과 대중문화의 접촉, 미술관과 대중문화 아이콘의 만남, 청소년과 대중음악 팬들을 미술관으로 유도하기,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지드래곤을 앞세워 한류를 해외로 수출하기, 문화산업의 교두보 되기 등등.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지난 일정 기간 동안 우리의 국가적인 정책의 하나의 노선이었죠.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순회전으로 이어질 이번 전시를 위해 지드래곤이 사운드 작업을 선보이는 등 사통팔달의 활약상을 과시합니다. 내용, 메시지, 철학, 포스트 뮤지엄은 적어도 이런 맥락이라면 그런 어휘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시의 제목이자 회심에 찬 미래의 뮤지엄의 실험인 피스 마이너스 원 앞에서 그 같은 회고적인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것들을 들먹거리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피스 마이너스 원이 무슨 의미냐,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피스 마이너스 어떤 의미냐, 피스에서 마이너스 하나를 뺐다는 것이죠. 피스 마이너스 원, 요 다음에 나와 있어요. 네, 같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요게 이제 피스 마이너스 기호죠. 요게 이제 피스 마이너스 기호 이렇게 나왔다.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 같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전혀 없진 않죠. 피스 마이너스 원, 지드래곤이 지각하고 상상하는 세계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의 의미는 피스, 평화로운 유토피아적인 세계와 결핍된, 마이너스된 세계, 곧 이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가 이후에 런칭한 패션 브랜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갑자기 고상하고 철학적인 명제가 그 다음날 상품 브랜드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아닌가요? 예. 여기도 아마 여기 없는데요. 예, 신자유주의 시장. 이게 아마 신자유주의 시장 아니겠습니까? 신자유주의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네. 대단히 지적인 하나의 뉘앙스를 형성시켜 놓고요. 그 다음날 파는 것이죠. 신자유시장은 여기서 이제 제가 가로 열고 어떤 견제도 없고 인간적 비전도 부재하는 시장 얘기만 하면 사람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그 시장에 반대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질문은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당신 시장에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시장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견제도 없고 인간적 비전도 부재하는. 그래서 그런 시장으로는 결코 인간적인 비전이 부양될 수 없는 그런 시장이죠. 모든 가치를 가차없이 상품화하고 상업화하고 신뢰를 갉아먹고 우정관계를 계약관계로 바꾸고 관계에 구멍을 내고 전국에는 공동체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시장. 이러한 관계는 신뢰를 구축하는 대신 약화시키고 결국 허물어들어서 그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도 원하지 않는 그런 미래로 향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이 전시를 시립미술관이 기획할 때 반드시 심각하게 제기되었어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태의 심각성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전시에 몇 것을 그냥 갖고 왔습니다. 예, 엄청난 용어들이 난무합니다. 레볼루션. 뭐가 레볼루션입니까? 지드래곤이 레볼루션입니까? 그 레볼루션이 우리를 좀 나은 방향으로 좀 인도하겠습니까? 네, 심지어 이 작품은 좀 문학적인 비유겠지만 가브리엘 대천사장과 이렇게 비유합니다. 네, 외국 작가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예. 실제로 큐레이터 역할도 하고 작가 선정에도 개입하고 컬렉터로서 자기가 얼마나 현대 미술의 그 유수한 작품들을 컬렉션하는 그런 조예가 깊은 컬렉터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전시를 통해서 유감없이 증명됐습니다. 네, 예, 이것은 이제 잘 알고 있는 트레이시 에민의 작품인데요. 지드래곤이 컬렉션한 작품입니다. 네,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기 위해 질문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피스-1 저는 지금 미술관에서 생각하는 예술 전시입니까? 아트 익스비션, 예술 전시입니까? 사회 공동체와 개인의 어떤 요구에 어떻게 부응합니까? 사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까? 그 메시지는 이 시대가 공유하기에 적절한 가치들의 배분에 관여합니까? 이 시대에 만연한 부조리에 대한 어떤 첨예한 인식은 갖고 있습니까? 왜 어떤 명목으로 작가들을 이 자리에 호출합니까? 선전입니까? 선동질입니까? 피스-1 전 개최를 둘러싸고 미술관 전시팀 내부에서 오갔을 논의에 대해서는
뭐 알 바가 없으니까요. 부득이 몇몇 보도자료, 보도기사 등에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 좀 유추하자면 이 전시를 하면서 내부에서 논란의 여지가 사전에 인지되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논쟁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관장이 시도가 있어야 변화가 생긴다며 전시를 강행했고, 이건 뭐 다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다 신문에서 인용한 것들이에요. 기획에 투입되었던 큐레이터는 논쟁의 소지와 정면으로 맞서자, 뚫고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 방향과 폭을 계속 넓혀나가는 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전시에 대비해서, 지금 이게 전시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지드래곤은 영상 속에서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면서 마치 진리를 계시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미술관의 해설가는 전시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젊은 관람객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물신화 작업은 지드래곤의 자전적 고백에 의해서 아주 머쓱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 지드래곤은 첫 전시라 아직 나만의 기준이 서 있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전시를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미루어 짐작컨대 그의 음악적 재능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안목을 갖춘 현대미술 애호가쯤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이 시립미술관이 함께 동참해서 첨예한 시대정신의 미적 친각까지 겸비한 천재 시립미술관까지 같이 동참해서 만들려고 했던 이런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도대체 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분열적인 간극은 어쨌든 시립미술관이 해명해야 될 몫으로 남아있고 앞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결국 혼돈과 분열의 중심은 시립미술관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시립미술관을 아마 과대평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과대평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히 하자면 시립미술관은 그것이 무엇이건 담으면 그만입니다. 그런 용기, 값싼 정당화 기재가 되어버린 예술, 그런 것들의 그 사회적 재현에 대한 기여, 예술이 더 이상 예술이 이래도 되는가를 묻지도 따지도 않는 마당. 시립미술관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한들 또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이건 제가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요. 조만간 이제 다음 달쯤에 이 아트 테이너에 관련된 책이 출판이 되거든요. 제가 쓴 책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유명한 사람들. 여기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 뉴욕도 그렇고, 이 연예인들이나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리는 것이 마치 붐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장에서는 앞서 제가 문제시한 그런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아마 이것이 적어도 당분간 이 시대의 문명이 향할 어떤 방향에 대한 불길한 전조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에요. 많습니다. 하정우뿐만이겠습니까? 솔비는 미술학원 몇 개월 다니고 작가로 데뷔합니다. 대학에서 미술사, 미학 전공한 사람들이 멋진 카피를 붙여줍니다. 팝 추상 이런 것들이요. 팝하고 추상이 그렇게 가까울 수 있다니 놀라운 일. 네, 그래서 좀 얘기 안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조용남 대자, 이유한 위자, 아트 테이너들의 대거
이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만드는 이런 맥락에서는 평생을 걸려서 인생과 역사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과 몇 달 만에 어떤 마케팅적인 효과와 전략을 동원해서 선풍적인 대중적 인기를 일으키는 것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했었죠. 예. 그래서 뮤지엄 정신도 이것도 뮤지엄도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큐레이터십도 없다. 네. 세상의 분위기는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여겨야 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적어도 이 전시가 상당한 학습 효과를 우리 사회에 주었다고 생각해요. 아, 예술이란 저런 거구나. 결국은 인기구나. 결국은 스타구나. 일반적으로 지배 체계에서는 권력을 중시하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우리 사회를 특징 짓는 것은 무엇보다도 돈에 대한 특유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약 시장의 기반에서 우리가 사유하고 판단한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 자체가 다 객적인 트집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익이 최고의 사회적 선이다. 소비주의가 현대사회에 참여하는 유일한 보편적 유행이다. 작업의 윤리는 소비의 윤리로 대체되었으며, 심지어 이 시립미술관에서 아트페어도 있죠. 왜 공공미술관에서 아트페어를 하는 것이 금기시 되겠습니까? 아트페어를 하면 전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소비자로 보게 돼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이 관심사가 됩니다. 아트페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성당은 마천루로 바뀌고요. 영웅은 억만장자로 바뀌고, 성자는 경영함부, 종교는 이데올로기로 대체 돈이 스치고 지나가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만물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사실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보이지 않는 막대기로 후려치면서 노예로 부립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와서 좀 마지막으로 다른 비엔날레를 좀 저는 어쨌든 그것이 무엇일지 아직 이제 막 시도되고 있지만 저는 다른 것들이 상상되는 것에 적극 지지합니다. 원래 이제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야 되겠지만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비엔날레는 우리에게 좀 기대감을 갖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비엔날레를 마구 개최하는 나라가 됐어요. 마구에다가 따옴표를 찍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비엔날레를 주제로 한 책을 쓴 게 벌써 한 10년 전 정도 됐는데요. 지금 비엔날레 더 많아졌어요. 제 책을 낸 것은 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가 비엔날레 이렇게 하느냐. 그죠? 평창 강원 비엔날레, 제주 비엔날레 지난번에 이제 학생들하고 MT 큐레이터가 아닌가 학생들하고 제주 비엔날레 보고 왔습니다. 마구 개최하는 나라가 되고 지금 그 성공과 실패를 자문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체 어떤 잣대로 그 공과 성공과 실패를 정의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왜 시작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시작했느냐 하는 동기가 있어야지 그 동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취가 됐느냐 하는 걸 가질 텐데 왜 처음부터 왜 우리가 이 비엔날레에 이렇게 공을 들여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이제까지 비엔날레의 결산, 이제까지 이렇게 한 20년 보아왔지 않습니까? 비엔날레를 결산하는 그 기준들,
비엔날레 끝나면 어쨌든 보통과 의례든 관습적인 관례적이든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통상적으로 동원하는 기준들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우리 비엔날레만 국한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닙니다. 베니스요, 너무 왠지 덜하지 않습니다. 관객과 후원사들의 동원, 관객 몇 명 왔느냐, 굉장히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첨예한 문제겠죠. 행사의 규모와 참여인 인사들의 지명도,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셀럽들을 긁어모으느냐, 얼마나 세계적인 작가들이 초대되었나. 저는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 또는 지역 비엔날레와의 경쟁 우위 확보. 어쨌든 우리는 더 잘해야 된다. 그죠? 그죠? 여기 앞에 오타가 있네. 투자 대비 환수율. 역시 뭐 이익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뭐 맞겠죠? 한국 스타 바깥으로 쏘기, 아웃바운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디어에 얼마나 노출되었나, 이런 것들이에요. 거의 하나같이 도구적이고 전략적인. 그 밖에 진지하고 논쟁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비엔날레를 논의하는 적을 저는 적어도 저로서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널이요.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저널 조그만 대한잡지 저널 편집에 이제 관여하는데요. 저널의 임무가 뭐겠습니까? 저널이요. 저널리즘 대학 교재 기본 교과서에 보면 감시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멋지도 그 사회를 감시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아트씬을 볼 때 어떤 감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이쪽 아까 나열했던 그런 것들 보면 다 도구적이고 전략적인 것들이에요. 뭐 국가 이미지, 심지어 국가 이미지. 무엇보다 마케팅적이고 종종 노골적이로 정치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비엔날레 성과를 체크하고 판단하니까 그렇죠? 긍정적으로 피드백 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 기업의 홍보 마케팅 파트의 기획 회의에서 요구될 법한 항목들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그것은 힘의 시장에서는 은총일 것입니다. 경제 우위를 확보하고요. 한국 작가들을 몇몇을 잘 골라서 수출 우량 아이템으로 만들고요. 그러나 그것이 예술적 성공입니까? 정말 좀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작가들이 뉴욕의 전시장에서 전시를 좀 하고 모마의 컬렉션 되고 바젤 아트 페어에서 몇 명이 주목받으면 그게 한국 미술이 성공했다는 증거입니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지. 비엔날레의 성패 또는 성과를 가늠하는 보편적 정의는 애초에 존재한 적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강박증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다. 왜 이번엔 유명한 사람들이 안 왔느냐? 왜 한국 광주 비엔날레 이 전시 감독을 했던 사람이 베니스에서 전시할 때 왜 한국 작가들이 참석 못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개최되는가에 따라 전적으로 다른 성격이 비엔날레가 돼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어떻게 비엔날레를 모듈레이션 하겠습니까? 길이 부속처럼요. 베니스나 카세를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된다면 그것이 예술이라는 영역의 문제이겠습니까? 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우리가 공감하는 그 서구 미술의 그 성취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처럼 예술의 자율성을 둘러싼 상징 자산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경우에는 글로벌 비엔날레가 아무리 빵빠레를 울리면서 하더라도요, 지역의 맥락 안에서 충분히 상대화되고 소화됩니다. 관심 가질 사람 관심 갖고, 관심 안 가질 사람 관심 안 가진다. 한국에서는 미술의 상징 자산 축적이 일천한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모든 미디어와 모든 눈과 모든 정치적 관심사와 사회적 관심사가 비엔날레 쏠립니다. 그것이 권력과 헤게모니로 작용해서요, 이 영내 예술의 생태 기반을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젊은 작가들은 그런 것들을, 그런 글로벌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노성을 재설정합니다. 그러므로 비엔날레에 관한 온갖 선전, 선동질, 그것들로부터 비롯된 맹신, 동시에 그것에 의해 침투된 이미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대적인 성찰이 요구됩니다. 가타리의 얘기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오늘날 파시즘은, 문화 파시즘, 국가나 인종의 수준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이고 취향의 수준에서 작동해요. 파시즘은 우리 자신의 세포까지 들어가서 우리들의 욕망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킵니다. 네. 우리의 취향은 어떻습니까? 좀 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운명인 척하고 다가오는 거짓,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필연성처럼 다가오는 그것들, 그것이 부재하면 뭐가 마치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념비성에 눌리고 주눅들었던 우리의 그 사유, 인식, 그런 것들을 삶의 현장으로 되돌려 보내고, 그곳에서 그것이 어떻게 복원되는가를 이제 진지하게 실험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짜 문제들과 대면합시다. 그것들과의 단절됐던 대화를 복구합시다. 미술교육 엉망입니다. 전 지난 정부 정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좀 치사하게 보여서 안 하지만은, 한쪽으로는 창조경제를 얘기하면서 온갖 예술대학의 4대 보험으로 너무나 스투피드하게 요약되는 그런 취업률을 들이대는 또 정부의 정신분열적인, 정말 놀라워요. 미술학교 교수들이요, 학생들 거짓 취업률 꾸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예, 지금도 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3번씩 전화 걸어서요, 며칠이 됐어, 너 4대 보험 돼? 너 제발 좀 돼. 아니, 학과 취업률 떨어져. 그런 상황이 작가가 나오기에, 작가가 창조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짜 문제들과 대면하고, 그것들과의 단절된 대화를 복구하고, 미술, 교육, 창작 경험, 자율적인 문제 생산의 기능 회복, 그런 것들 좀 논의하는 장이, 그런 문제 제기를 정말 신선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이 시대 젊은 이들에게, 청년 세대에게 보내는 그런 장으로서 비엔날레가 되기를, 그런 가능성으로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 두 작가를 이제 고우와 고갱의 두 작가를 비교했을 때 그 고우의 인생은 살아 생각과 또 사후에 있어서 성공한 인생을 볼 수 있을까요? 실패한 인생을 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좀 너무 타임머신이 필요해요. 네. 글쎄요, 그 얘기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떤 시대나 어떤 개인이 국한된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언제나 진실은 불편하고요. 대체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예술을 그런 기능과 그런 역할을 떠맡는 영역에 대해서 사회가 기꺼이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술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 얘기가 오늘이라고 달라지겠습니까? 예.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 죽었다 하는 건 부수적인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비용 부담을 요구하더라도 그 길을 기꺼이 가야 하리라는 그런 어쨌든 전제들이 하나의 통용되는 장이, 예술의 장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오늘날도 그게 아니지 않으면 솔제니츠 같은 경우는 노벨상 거부했습니다. 예. 이렇게 끊임없이 검열을 통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어느 시대든지 검열이 없었던 시대는 없잖아요. 이 시대 물론 이 시대 가장 강력하고 교묘한 검열은 돈의 검열입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과의 싸움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이 어렵게 살다가 결국 생전에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원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